국토 기행을 하면서 고향 땅을 지나칠 수가 없어 찾아와 보니 인포초등학교 정동문 산악회에서 시산제를 한다게 찾아들었습니다. 벗들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님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160여 곳의 지방과 전국 그림 지도를 그리시며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기록하신 자료를 토대로 삼아 새롭게 변화해가는 이 시대의 역사들까지 또다시 영상으로 남기고자 국토 순례를 하신다니 그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얼마 전 선배님께서 유튜브에 올리신 단양군편과 2010편을 보고 저희도 이곳에서 살아왔어도 역사와 현 시대상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오늘날의 문화인들까지 접해보며 값진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시간을 내서 동참해 보라고 전했습니다. 네, 산악회장님, 다음 2편을 펼칠 때 동참들을 하시고 오늘은 시산제나 잘 지내시고 여수구경 제1편은 선약이 되어 있는 서울에서 오신 동행들과 함께 비록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문화를 아우르며 이 고장을 자세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장 여주시의 중앙을 관통하며 흐르는 남한강은 태백산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정선과 용호를 지나 단양과 제천 충주를 거치며 양평 두물머리에서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합수가 되어 한강으로 흐르며 한반도의 심장인 서울에 생명을 심어주고 많은 문화와 역사의 자취를 남기며 유유히 황해로 흘러드는 우리 민족의 옹지를 지닌 귀중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시족사회로 구성되어 유랑생활을 하다가 그 시족들이 모여 부족사회로 진화를 하며 1만 년 전부터 3301년에 7세대로 변화해오며 지도자인 환인을 하늘의 아들로 숭상하는 국가간의 깃털이 잡힌 것입니다. 기원전 3898년 환인시대의 적통을 이어받은 배달국의 최초의 환웅은 통백, 우사, 운사와 함께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정착을 하시니 이를 신시개천시대라 하여 배달국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일세 거발한 환웅님이 녹도 문자를 창조하여 인류 최초의 문자를 만들어 환인시대의 구전으로 전해오던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기록하여 교화에서 치화를 아우른 통치의 시대를 견고하게 가진 국가간이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5대 태우이 환웅님은 거발한 환웅님의 이 녹도문자를 정리하여 지금 쓰고 있는 한자를 창제하면서 드디어 인류의 문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그의 막내 아들인 태우복희씨에 의해 주역이 창제되며 주변국은 물론 서방국 여러 나라의 성인 유수와 함께 널리 알렸다는 것을 오늘날 화화적인 황토고원에 살던 작은 변방국가였던 중국인들은 그들의 시조 3황제로 치우천왕과 염제 신동씨와 복희씨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선대 조상으로 역사를 변조하여 추앙하오는 아이러니함을 연출하고 있답니다. 그 후 단군 왕검 시대까지는 강력한 통치보다는 백성들의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교화 정치를 펼친 시대이기에 자연스레 평화를 유지하였으나 힘의 원리에 입각한 무리의 이권 쟁탈로 인하여 다양한 동질의 집단이 모여 그를 기합한 국가를 형성하면서 열국시대와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이 고장의 지형은 사방으로 산세가 얼어져 외풍을 차단하여 남한강이 중앙을 가로지르며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물길이 실려 떠내려오다가 대적층이 쌓여 평야지대가 형성된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천혜적인 비옥한 토질이 형성된 여주가 자리하고 있는 이 한강의 땅을 차지하고자 얼마나 많은 각축들이 벌어졌겠는가 싶네요. 이곳 여주의 지명이 최초로 나타나게 된 곳은 지금의 금사면 이포리 수부촌에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22년 백제 원조왕 40년에 말간의 군사가 수천성을 침공했다는 기록과 214년 백제 초고왕 49년에 영역 일대 말간이 기병으로 수천성을 침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475년 고구려 장수왕 63년에 수천성이라는 토성을 쌓아 군량을 저장하고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곤례근현이라는 고구려의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으며 544년 신릉 진흥왕 5년에 이곳에 점령하여
본래군정을 설치하였고 757년 신라 경동왕 16년 여주지역 본래근현을 광효현으로 하고 이포지역인 술천군을 기천군으로 개칭하였으며 940년 고려 태조 23년 황영현을 황년원으로 개칭하였던 것입니다. 1388년 우왕 14년에 우왕을 폐하고 여운군으로 옮기면서 황렵으로 승격이 되었으나 1389년 공양왕 1년 부안보기를 계획한 적거지가 되어 여운군으로 강등이 되었으며 1396년 조선 태조 5년 고려의 사문 중 한 사람인 목은 이색이 여주에서 타계하였고 1401년 태종 1년 원공항우 미시의 내영으로 여운부로 승격하여 음주편 북쪽에 서이천을 합쳐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1414년 태종 13년에 여웅도읍으로 승격하였고 1469년 예종 1년에 세종대왕으로 천능하며 설령헌을 여웅부에 병합하여 목으로 승격하고 여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474년 성종 4년에 세력사를 보은사를 하고 세종대왕령의 원찰로 삼았으며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조병장 원호가 신력사와 이포 나루 및 구미포에서 왜적을 섬멸하여 그 공로로 여주 목사 겸 경기 강원 방어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진왜란을 맞아 서해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 승장인 의염이 승군을 끌고 파사성을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1673년 현종 14년에 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1685 숙종 11년 임진왜란 때 전소된 여주 황교를 재건하였고 1745년 영조 21년 정순황후 여주 사저에서 출생하였으며 1785 정조 9년 의왕 송시열을 제항하는 대로사를 창건하였으며 정조 어제어필인 대로사비를 건립하였고 1851 철종 2년 명성황후가 여주 생가에서 출생 1866 고종 2년에 명성황후는 왕비로 책봉되었고 1895 고종 32년에 여주군으로 개편하여 23부제의 시행에 따라 충주부의 관할로 이속하였다가 1896년 고종 32년 의병장 심상희가 여주읍에서 일본군을 습격하였으나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1907 광무 11년 여주 의병이 여주지역을 점령하고 13도 장의대장 이인영이 전국연합 의병진의 서울 공격을 친두지휘하였던 것이며 1919년 3.1운동이 전개되다 7,000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27년 이민웅이 기던 보린사를 창립하여 빈민구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928년에는 여주군 진해면이 여주면으로 개칭이 되고 1931년 수려선인 협계열차가 개통되었으며 1941년에는 읍면제가 시행이 되어 여주면이 읍으로 승격 1963년 계곡면이 양평구도로 편입되었고 1970년에 금사면 삼북 출장로가 설치되었으며 1971년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1989년 삼북 출정소가 삼북면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991년 이포대교가 준공되었으며 1996년 여주대교가 새롭게 4차선으로 준공되었고 2001년에 제1회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개최되었으며 2002년에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세계 최대 유통물류센터가 개장되었으며 2009년 조선왕릉 40기 중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설치 개방되었고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속격되어 여웅동, 중앙동, 오학동으로 개편되고 가남면이 읍으로 성격되었고 경기동 부치권 최대 여주 썬밸리 호텔이 강변 유원지에 오픈되었으며 2016년에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었으니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온 여주 역사의 변천사입니다. 이 장관 역사의 고장을 우선 북쪽으로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하면 강건로 파사성을 마주보는 이 차례는 지금은 이포대교와 이포보로 강을 건너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세찬 여울물살에 깎여나간 절제된 강둑을 조금만 손을 보면 사람 키에 몇 길이 되는 토성이 될 수 있으며 양쪽 옆으로 비교적 가파른 산이 있어 마치 삼터기처럼 형성된 그곳에 토성을 쌓고 초소를 두면 군사적 방어벽으로 적합한 곳으로 강가에 성을 쌓았다 하여 술천성이라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의 완희 부동산과 농협마트 뒤편으로 산맥이 흐르다 우뚝 돌출된 곳에는 전후좌우를 한시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니 그곳에 장대지를 두고 양옆으로 군수창고와 병역을 만들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진다는 아리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곳에 주둔했던 대규모의 고구려 군사가 그 당시 이천과 여주까지 관장하며 다스리던 곳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강 건너편인 이곳은 신라의 4대 파사왕이 쌓았다는 파사성의 유래가 전해지고 있지요. 이곳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로는 한 집안의 남매가 힘이 좋은 장사로 태어났는데 한 집안에 2명의 장사가 있으면 2명이 다 죽게 된다 하여 어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2남매에게 시합을 하게 하였다 합니다. 아들에게는 새로 된 맷돌을 발에 매달고 지금의 성까지 가서 돌아오게 하는 동안에 딸 장사는 그동안 성을 쌓게 하였는데 성이 거의 다 쌓아가는 것을 보고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시간을 끌고자 딸에게 음식을 장만하여 먹고 하라는 꼬임에 딸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아들이 도착하여 여장사가 죽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전설도 함께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아이고, 그 시절에도 남존여비 사상이 골깊게 자리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랬었나 봅니다. 그러나 파사성이 오늘의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승군 총수와 의염이 전국의 승군을 동원하여 선조 25년부터 3년간에 걸쳐 용성과 장대, 군비소까지 다시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만 해도 돌 하나 흙 한 집이라도 모두가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니 그 당시 동원된 승군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는 가히 상상을 넘는 숫자라고 짐작해 볼만 하겠죠. 성벽 하단부의 조선시대 축조 공법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시절에 다시 쌓은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지요. 남동쪽에서 물길이 들어오며 북서쪽으로 빠져나가는 남한강 줄기의 중심인 여주에서 살펴보자 하면 북동쪽으로 우두산을 기점으로 양평과 경계를 가르고 동쪽으로는 관모봉과 삭갑봉이 강원도와 경계를 지어주며 남쪽으로는 오갑산으로 충북과 경계가 이루어지고 서쪽으로는 평야지대가 이천과 경계를 가르며 천덕봉에서 원적산 남서쪽으로 이천과 북쪽에서는 광주와 경계를 가르고 있으며 삼북면에서 앵자봉을 경계로 광주와 양자산은 양평과 경계를 가르며 서쪽과 남서쪽으로 비교적 작은 야산과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는 그 입지적 조건으로 인하여 태풍이나 강수량으로 인한 장마 피해가 적으므로 쌀과 특작물의 주산지로 적합한 환경을 이룬 천혜의 땅이며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예로부터 황해상으로 물화가 유입되어 내륙으로 들어가고 강원도의 목재나 임산물 등이 내려가는 곳으로 한강의 나루로는 서울의 마포나루와 광나루, 그리고 여주의 이포나루, 조포나루로 분리된 곳으로 이들 지역은 행인들의 왕래와 그에 상관된 상권까지 번성하였던 곳이죠. 아래 주산지의 넓은 들판과 비옥한 땅으로 형성된 여주와 이천 땅에서 나오는 곡물들의 거래가 활발했던 곳으로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대에는 범실, 지금의 상호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광이 발견되어 금맥을 찾아 뻗어나간 것이 남한강을 지나 용문산까지 깊게 이어졌다고 하니 지금 석수가든이 있는 곳 옆에 둥근 형태의 건물이 금을 재련하던 곳이며 그 과정에서 개울물을 타고 하우를 지나 금살이 개천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모래 사금이 많다 하여 금사라는 이름이 지명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광주 산맥이 내려오다가 이포 나루터 옆에 우뚝 멈춰선 작은 산 정상에는 삼신당이라는 당집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천신, 성왕신, 용왕신의 삼신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이 질병과 화마를 벗어나게 하고 백길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뜻으로 매 3년마다 음력 2월경에 길이를 잡아 삼연육각을 연주하며 고창국가의 광대줄을 타는 민속놀이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곳이죠. 사료로는 태종실록 태종 12년 9월 14일에 내시별감을 보내어 이포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이외에 역사적 근거 자료가 남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부탁으로 천도를 할 자리를 찾으며 전국을 유랑하던 무학대사가 이곳에 도달하여 여주 시내까지 마치 한 소쿠리에 담겨있는 듯한 지형을 살펴보고는
비록 왕기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양다운과는 큰 전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유지를 남기고 천령원을 천양이라 이름하고 짓고 다니던 지팡이를 강가 바위 틈새에 꽂으며 내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유지를 남겼다는 전설이 남아있는 이 한강물을 돌아치게 만드는 거대한 너럭바위 잡목들 틈새에서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여주시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옥문산의 은행나무와 수령이 비슷하여 나라의 변란이 일어날 때면 두 나무가 함께 울음소리를 낸다는 기이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주 8경 중 하나인 파사거우의 풍광과 여주 시내까지 펼쳐진 넓은 평양인 한강 물길을 사이에 두고 우측으로 개타와 아랫벌에서 금싸라기 참외가 천차가 나온다는 보명계획인 퇴적층으로 쌓인 들판 초입에 잔디구장이 조성된 근린공원에서는 매년 6월 초에 이 고장의 특산물인 당도가 높은 금싸라기 참외 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으며 지역 소득 사업과 함께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어 많은 내방객들이 성실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강 건너 대신면 평야에는 땅콩과 여주 고구마가 나오는 방대한 벌판과 그 사이를 굽이치며 흘러오는 한강의 아름다운 물길을 바라볼 수 있으며 정성황후가 대원군의 세국 정치와의 대립과 이모군란으로 장원 땅으로 피신의 길을 갈 때 이곳 지금의 금사면 사무소 자리에 있었던 민첩반 댁에서 3일간을 기거하며 삼진당 강가 은행나무 옆 침리정에 올라 궁궐로의 복귀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곳을 떠나면서 통안을 쏟아놓은 곳이라 했던 곳에 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이곳 기천서원 경기도 문화재자료 75호가 이보일이 산중 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선 중종대에서 효종대의 명언인 모제 김한국, 시제 이현적, 치제 홍인호, 오리 이원익 수목, 정엽 택당 이식, 나제 홍명구, 기천 홍명화 등의 위패를 모신 선조 14년 1580년에 지어졌으나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것은 인조 3년에 인조가 기천이라는 이름을 내려 사역서원으로 승격이 되었으나 다시 화재로 터만 남게 된 곳에 1937년 모현사가 다시 지어주고 이포중학교 개고로 1에서 3회까지 잠시 활용이 되다가 비어진 곳을 1978년에 서원을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선시대의 남양홍씨 집안의 삼정승이 나란히 묻혀있는 세 개의 봉분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정승이 묻혀있는 곳이라 하여 풍수학자들은 모두가 한 번쯤은 들러보는 천하의 명당터라 합니다. 조선 말기 대원군이 섭정을 당시 영의정을 지낸 홍순목 대감의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70부 장관인 우정국 총판을 지내던 홍영식이 김옥균과 함께 개업하러 몰려 참수를 당하자 청인 여주 목사였던 홍만식 또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만국의 한을 품고 음독자살을 하여 순국하였고 두 아들을 졸지에 잃은 아버지인 홍순목 영의정까지 자진을 하여 멸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 지세는 미녀 포화형이라 하여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형복인지라 천하없는 명당치라 하였으나 어느 풍수가가 삼정승 맨 밑자락에 몇 자리를 젖꼭지에서 한 뼘을 내려 쓰는 바람에 수유가 되지 않아 절선이 되어 애석하게도 한 집안의 대가 끊어졌다고 하는 비운의 터이죠. 여주시 향토유족 시래인 홍영식의 면은 흥천면 분장리 원적산 지맥이 흐른 산야 자락에 있으며 여주 목사를 지낸 홍만식은 영월로 공원 한켠에 영세 불망비가 아버지 홍순목 영의정 홍덕비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최재우의 뒤를 이은 천덕의 이대교주인 최수영 여주시 향토유족 8호의 선생님의 묘소는 주롱리 천덕목 8분 웅선에 있으며 그리고 삼북면 후리에는 이천서씨의 시족국인 경기도 기념물 제36호인 서희장군의 묘소가 있습니다. 조선 세조 때 17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한 남이장군이 이곳 후리에서 활을 쏘아 난을 일으킨 장수를 광주 땅으로 넘어가는 고개까지 날아가 죽였다는 남이고개의 전설이 있고 여주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삼북면은 금사면 출장소로 있던 사방이 산으로 이루어진 선간 오지로 당시에는 광주시 곤지암과 양평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므로 여주와는 생활권이 동떨어진 곳이기에 주민들이 자치적 생존구역을 소원하고자 1968년에 삼북개발위원회를 설립하여
주민들의 뜻을 모아 돈이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이니 쌀과 곡물들을 차진하여 헌납하고 손수 돌 하나씩 들고 와서 이 회관을 건축 설립하였던 곳입니다. 경북 청도군 신도 마을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이룩한 하향식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면 이곳 품실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이룩한 상향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곳이기에 그 자부심 또한 대단히 고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정성과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감복하여서인가 드디어 1989년 금사면 출장소에서 삼북면으로 개편이 되며 자치적 행정구역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된 자전의 결정체로 주민들의 혼이 깃들은 이곳에는 여주시 의회 의원을 역임하신 넉넉한 아주머니가 오염되지 않은 산악지대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나물과 버섯 등 다양한 임산물 등을 정성스레 건조하여 포장을 하고 전통적 기법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손수 만들어 신선한 자연산 먹거리를 판매하는 이 고장 이름을 딴 품실상이라는 매장이 있으며 넓은 주차장이 조성된 이곳 본관 건물이 있던 곳에는 카페가 있어 행락객들의 여독을 필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 옆에는 자연밥상이라는 음식점이 있어 모처럼만의 산나물과 신선한 야채로 맛있는 밥을 먹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식객들의 너털웃음이 흘러나오는 곳이기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였는가 어머님이 정성 들여 해주시던 우리 고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하기에 우리 일행도 이곳에서 대왕님표 여주쌀로 지은 맛있는 밥과 신선한 야채로 그득하게 차려진 밥상을 맞이해 보니 이곳에서 가까운 양평 강화면 산당에서 자연에서 채취하여 숙성시킨 천연 조미료만을 고집하며 식객들의 미각을 자극했던 요리 연구가인 임지호 선생의 열정적인 생전의 그 향취가 되살아난 듯한 천연의 맛을 음미하며 푸짐한 식사를 하고 길을 나서 봅니다. 이곳 뒤편 고천길 26-10에는 국제미술사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으로 죽포 조윤석 선생님의 죽포 미술관을 설립하여 생전을 수집한 조각작품과 도자기와 전통 회화작품, 서양화 작품 등 다양한 미술품을 관람해 볼 수 있습니다. 삼북면 백자리 산 7-7에는 품실 자연관인 농촌 콘도용 연수원이 있어 캠핑장과 극기 훈련장, 짚라인, 퀵점프장과 야외 공연장과 숙박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소규모 단체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자리산 7-1번지에는 여주시 향토유적 제23호로 지정된 완상부원군 이충원의 묘와 신도 비문이 있습니다. 공은 조선 명종 때 장원급제를 하여 내외직을 두려하다 선조 때 도승지로 임금님을 의주까지 호종하였던 문신으로 한성부 판년을 지내고 1604년 호송공신으로 완양 부원군에 봉해줬고 공조 판서에 제수된 인물입니다. 상품리에서 양자산 앵자봉으로 오르는 계곡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가 함께 모였던 종교 화합의 상징인 주어사지 여주시 향토유적 제19호가 있으니 이 양자산 앵자봉의 한자봉으로 어찌 표현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양자산은 두 사물의 화합하라는 뜻이니 양자,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선량의 단위인 이것이 빛으로 발현할 때 광성자의 빛이 발현한다 하여 지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앵자봉 또한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복음과 진리를 발산하라는 뜻으로 종교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련가. 공자님은 우리에게 효와 독성을 가르침으로 성인이 되라 이르셨고 도자는 마음의 수양을 하여 신성이 되라 하였고 부처님은 모두가 일체됨이 없는 독성이니 자아를 찾아 성불하라 이르셨으며 예수님은 성령의 실체를 간파하여 인류는 평등한 것이니 내적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안고 영생의 길을 가라 이르셨으니 앵자봉 너머에는 천주교의 성지인 천지람이 있고 이곳 주어사주에는 1779년 당대 석학인 권철신 일신 형제와 정약전 약종 야경 형제와 이승훈 등 10여 명의 학자들이 이벽과 함께 서양 학문적 지식을 종교적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모임을 마련하였던 곳이라 하네요. 이곳에 당대의 석학의 화합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지니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성인들인 공자, 노자, 부처, 예수가 동시에 함께 행보를 하였다면 그분들 모두는 서로가 존중하며 덕담들만 나누어 쓰리라는 아리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주롱리 일명사슴마을에서 원적산인 안산으로 오르면 지금은 폐찰되어 있지만 원적암이라는 굴이 있는 절도가 있습니다. 그 옆 골짜기 천덕봉을 오르는 곳에는 경북 영주 성열사에 주석하시다 태백산의 끝자락과 소백산이 시작되는 말악이라는 마을 양백정사에서 열반하신 봉철 스님을 은사로 성열사에서 수교 후 소백산 도인이라고 칭송하던 괴각이신 그 은사 스님과는 뜻한 바가 달라 제방선어를 두려워하며 수행으로 일관하신 송악 스님이 가나선의 수행의 한가를 느낌으로 인하여 올바른 수행법을 찾아 중국, 인도, 티베트와 남방불교 국가를 순례하며 얻은 참 수행의 진리를 탐닉한 이 스님은 문경 대하산 자락에서 원고 수행을 하시다가 이곳 터와 인연이 되어 선방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터 또한 의상대사가 선호하던 청기와 지기의 어우름이 조화가 마치 용트림을 하듯 힘찬 기운으로 발하는 곳인 독성불터로 그 새가 출중한 곳이지요. 안화선의 실체와 성불의 길이라는 수행의 길에서 체험한 수행 방법과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일어를 정립하여진다는 기침서인 저서를 내놓고 광대한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한의 방편들이 여법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그 방법을 잘 활용해 보라는 뜻으로 선수자들에게 가르침과 수행의 방법 등을 일러주고 있으며 혹여 화두에 이끌려 암안에 고착화되거나 편애로 인한 쏠림 현상으로 자아를 상실할 수 있는 연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스스로를 다짐하며 본래 본면목을 찾아 다스리라는 깊은 뜻 때문이련가. 중국 선종의 하나인 선과 교를 융합하고 도를 녹여서 선으로 들어간 우두 법령과 같은 오늘날의 현실과 조화를 이룬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로 키워드를 잡은 참구선을 본 듯하니 선방에서 참가하는 수자들의 눈빛에는 서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선생님, 석이라고 하셨는데 상사로운 그 기운이 저분들의 눈빛에서는 그냥 평온함으로 비치는데 그것을 선생님은 어찌 감지를 하십니까? 네, 낙서된 마음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하얀 빛 뒤에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눈을 감으면 캄캄한 암흑 속을 터듬다가 눈을 떠야 비로소 광명이 비춰지는 것이고 마음을 닫으면 그간 담겨진 아르마리 속에서 번뇌와 망상은 무한대로 커지며 암 안으로 가득 채워지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지나치던 한이바람도 소식 없이 들어오듯 그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던 삿된 아르마리들을 미련 없이 지워버리고 하얀 백지였던 처발심으로 간다면 색다른 나의 꿈과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진데 어찌 그 내공에서 분출되는 청아함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길을 올 수 있었겠습니까? 눈빛은 마음의 우물이지요. 아이들의 눈은 초롱하고 광채가 나고 나이가 들면 그 빛이 희미해지는데 그 마음은 어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는 듯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화두를 던졌을 때 순간 기억을 더듬어 비춰지는 성광이라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 진지함은 시기 죽지 않고 담겨져 있게 항상 주변의 변화에도 아랑곳 없이 담을 것과 버릴 것을 순간 인지하여 부업으로 가름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가름하며 눈빛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정서가 안정되지 않거나 죄의식이 느껴지거나 탁한 마음이 농축되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눈이 다른 곳을 돌아다니고 머리와 몸도 흔들거린답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눈빛이 그윽하며 순간 섬광이 비춰지며 흔들림이 없지요. 이 목고의 화두도 수시로 솟아나서 치고 들어오는 그 낙서된 삭된 마음을 깨끗이 지우라는 것이며 일관된 의지가 확고한 마음자리를 앉히면 비로소 나의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며 다시금 새로운 그림을 그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구이며 선의 요체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조금이라도 어두웠던 마음을 깨끗이 지우고 단아하게 다듬어서 비록 베풀어주지는 못할지라도 마음 자세부터 올곧게 만들어 보렵니다. 그 깊은 뜻을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망상은 망념을 키우고 그것이 커지면서 고쳐야 되면 마음은 항상 무거워지는 것이며 마음이 무거운 표정도 일그러지는 것이니 그 어두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조용하고 적막이 감도는 산사에서 새롭게 피어오르는 선명의 새로운 기운을 느끼고 나와 장아찌 고개를 넘어 도곡리로 넘어서니 도장고를 지나 이곳 가마시라는 금산의 도곡리 석불자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120호가 동북쪽을 향하여 앉아 있고 북리 보초거래는 장가락의 사격을 갖춘 대성사에는 미륵자합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5호가 의연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홍천면 귀신리 마엘의 입장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8호가 흐르는 한강물과 원적산과 이천에서 흘러오며 한강으로 유입되는 복하천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펄을 들어가는 초입에는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1호 이펄이 옹극 가마가 오랜 세월 그 맥을 이어가며 기밀만왕의 오부자 옹기가 전통을 가업으로 살려가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사면 소재지인 이펄을 지나 외평리 금사리를 거쳐 하우리의 대람봉 산자락 동남편 양지 바른 곳에는 파평류시 서파공파 묘제와 사당이 있네요. 이곳에는 쉬는 개, 자는 여우, 호는 시제 또는 서파이며 배설은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자의정을 지내시고 중종과 인종, 명종 3대 임금을 모신 분으로 정일품 대광 승록대부 자의정 겸 영경연사 영출추관사이며 세자 시강원 사부이고 기로사의 법장을 하사받으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공의 산서와 정경부인 이시 세종대왕의 증손의 산서는 같은 권원이나 봉부는 쌍분이며 1966년 4월 20일 산서 아래 영당의 전용을 봉안하고 매년 음력 3월 15일에 후손들과 유림들이 모여 제양을 올리고 있으며 그 뜻을 기르고자 5년 후 묘관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장흥리에 있는 이포 컨트리 클럽을 지나면 마을 안에 변실고택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85호인 고택이 복원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조임금의 다음으로 왕위를 이은 서은세자가 병자호란으로 삼전도 굴욕이라는 치욕적인 구치를 당하여 후에 효정이 될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가 8년간의 수모를 겪고 돌아오는 서은세자가 갑자기 의문사하자 그를 애석하게 여긴 인조임금은 서현세자의 따님인 경성군주 조선 때 왕세자의 정실에서 태어난 딸에게 내리던 정이품 외명계 풍교에게 공주와 같은 풍배인이 급진한 여우를 하라는 유지를 내림으로 인하여 조정임금대와 그 뒤를 이은 숙종임금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어른으로 급진한 여우를 받아오다가 1650년경에 이르러 장흥리 일대 150만 병의 사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황청부위 조선 때 의본부 정산품 배설은 그의 부군과 군주와 합함하여 묘소를 쓴 곳으로 세월이 흘러 자손들이 대를 이어오며 그의 후손 중 종손인 변제준 옹에 의하여 이 묘소가 성역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을의 저수지 쪽에는 장흥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양주의 묘족사와 함께 이곳에는 승군을 양성하던 도량으로 그 수가 많아 밥을 지으려고 씻던 쌀뜨물이 금사의 개월을 지나 외평리 남한까지 흘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일제에 의해 사찰이 전소되어 폐찰이 되었으며 지금도 도매기 골짜기에는 그 당시 사찰에 도와 승군들이 기거하고 훈련을 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장흥사 산에 암자했던 약천함에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곱돌로 조성된 연대는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좌불상이 천년세월의 변천사를 머금고 침묵하고 있네요. 이 저수지로 뿌리들 유입되고 있는 청정지역인 사슴마을 주롱리로는 천독봉과 원적산이 드리워져 있는 매우 험준한 산악지대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여겼던 곳이죠. 그 시대의 역사적 자치를 추정해보자 하면 휴정 서산대사는 보현사를 기점으로 승군을 양성하여 한성수호의 북쪽을 수호하였고 유정 사명대사는 의성 대도장인 승군 부총섭으로 남양주 묘적사에서 승군을 양성하여 한성수호와 평안성 탈환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선조 임금은 그 전공을 취하여 성교 양종 판사를 제수하자 이러한 처사에 반발한 유신들이 상소로 국가의 전망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나라를 구함보다는 숭유 억불 정책과 소화병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승군 총섭 위험이 파사성을 축조하고 전쟁에 참여할 때 전국에서 몰려든 수천의 승군들이 훈련하고 기거하던 대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곳의 흔적은 임진왜란의 병화로 인하여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충남 금산의 700의청도 의병 700명과 생병 600명 도합 1300명이 전사한 것을 상토를 들은 시신만 수습하여 700의청이라 명명하여 역사에 기록하고 그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고 씁쓸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장렬의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의병과 생군들도 똑같은 이 나라의 백성들일진데 피난길에서 살아오던 배스라치들이 또다시 가름을 하였다니. 십수년 전 각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미래 교육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장에서 주제와는 달리 서로가 고성들이 난무한 언쟁들만 분분하자 어이가 없는지 사회자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성친, 성자, 성불, 성령이 모두 일체인 내 마음 하나에 있군요 라며 그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결론을 내리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나가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일시무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하나 그 하나는 시작이 없고 인중천지이리라.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들어와 있어 일체를 이루나니 스스로 그 밝은 실체를 깨닫고 보면 오직 자신 안에 하늘, 땅, 사람이 모두가 하나로 들어와 있음을 알듯 일정무정이리라. 모든 것은 하나로 끝나되 그 하나는 끝이 없다라는 하나에서 시작해 생성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 다시 하나로 돌아가나 근본된 그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것을 인간의 목숨이나 자연의 순리가 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련가 싶네요. 그 이치를 알고 근본된 하나와 일체가 되는 것이 완성의 의미라고 한 천부경의 원리에서 밝혔듯 신의 존재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었다 사라질 수도 있는 가변적인 우상의 존재라 할 수도 있겠지요. 역사 이래로 고대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9.11 테러와 같은 인간의 생명을 말살하는 광적인 행위들을 볼 때 그 내면의 존경과 우월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실망이 큽니다. 그렇죠. 진리를 벗어난 망령이며 백령도 못 사는 짧은 인생사에서 남보다 우월해 보겠다고 뛰어오르는 돌고래들처럼 부여된 생명의 존경함을 망각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광란의 심판이죠. 자, 길을 나서 봅시다. 그것에서 나와 이포대교를 건너 대신면 천서리에는 막국수집들이 집성촌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메밀로 만든 막국수는 소화가 잘 되는 건강식이며 편육과 함께 소주 한잔하는 그윽한 맛과 이 퍼블을 둘러보고 몰려드는 행락객들이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료에는 김영글 고대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가 있고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2호인 해시계가 있으며 단종 임금이 영월로 유배를 갈 때 물을 마셨다는 단종 어수정이 블루헤런 컨트리클럽 내에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 북내면 산골이 해목산 자락의 동편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절터는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달사지는 신라 35대 경동왕 23년에 창건된 거대한 사찰로 고려시대의 과거제들을 펼친 4대 왕인 광종이 이후 역대 왕들의 비호를 받아가며 대가람으로 번성하였던 사찰입니다. 고달사는 950년 원광급사가 창건하였고 1233년 해진대사가 주지로 취임하며 절을 크게 중건하여 많은 승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오는 야사로는 고달소지 턱비와 물린 작은 산봉우리가 있는 저곳은 탁발을 하고 들어오는 스님들의 신발에 묻은 흙을 타고 들어온 것이 쌓여 산을 이루었다 하여 신토리봉이라 이름 지어진 것을 보면 그 시절 승려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가히 짐작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고달사의 석조물은 보달이란 석공이 조성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는 가족의 생계를 외면한 채 오직 불사에만 혼을 바쳤다 하며 후에 승려가 되어 큰 도를 이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국보 제4호인 여주 고달사지 신탑이 사지의 제1위편에 자리하고 있는 이 탑은 높이는 3.4m 규모로 기단부와 답신부 그리고 옥괴석 등을 모두 갖춘 팔각 원당형 부도로 신라의 기본 형식을 갖추면서 고려시대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는 매우 뛰어나고 섬세한 거작입니다. 이 탑은 신라 말의 고성인 원감대사의 묘탑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그 밑으로는 보물 제7호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이 있으니 이 탑은 높이 4.5m로 기단 위에 탑신을 안치하여 옥괴석을 덮은 일반형 숭탑으로
원종대사는 신라 경문왕 9년에 출생하여 고려 광종 9년에 입적한 고승으로 이 탑에 건립연대는 원종대사 탑비 비문에 977년 경종 2년으로 각인되었고 탑은 원광 팔각 원당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하대석은 방형으로 조성한 고려시대 특색을 나타내었고 각부의 조각 기법에 마치 살아있는 듯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사지의 금장지 저 옆으로는 보물 6호인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비가 귀부와 이수만 남아 있었으며 비신은 깨어진 채로 경복궁 근정전 화랑에 있던 것을 근래 비신을 복원하여 세워둔 것으로 비문에 따르면 원종의 출생과 행적과 학덕 등이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뒤드는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눈꼬리가 길게 치켜 올라간 험상궂은 모습으로 코는 뚫려서 콧구멍이 깊고 코에 중첩된 주름은 정수리까지 이어져 있는 일반적인 귀부와는 달리 여의주를 물고 있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길게 찢어진 입에는 공룡의 물갈퀴 같은 형상이 조각되어 있고 그 뒤로 갈기진 털이 머리 뒤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앞발은 마치 땅을 밀치고 나가려고 하듯 아주 격동적이며 발톱도 섬세하고 머리가 귀갑에 바짝 붙은 느낌을 주며 소용돌이 치는 그런 무늬의 장식이 복잡한 형태는 통일신라 후기와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탑비 위에 얹어놓은 이수는 승천하지 못한 용들이 서로 다른 모습의 반용들이 구름 사이에 뒤엉켜 있는 고부조로 입체감 또한 생동감이 넘치게 조각되어 있으니 이곳 고달사지의 유물들은 가히 선조들의 예술적 미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작이지요. 사역 중앙 안쪽으로 보물 제8호인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자는 높이는 157cm로 상중하대와 지대석을 모두 갖춘 사각대자로 이곳에 올려져 있던 불상 규모가 거대했음을 가히 짐작해 볼만하고 석조대자가 있는 이곳이 사찰의 중심 건물인 금당이 있던 곳으로 주변의 기단에 석재들과 지칫돌을 발굴해 두어 금당의 규모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사역 입구 쪽 아랫부분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7호인 여주 고달사지 석조가 있네요. 높이 98, 장변 321, 단변 149cm로 하나의 돌을 다듬어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조입니다. 그리고 이곳 상결이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을 지나 500m 지점에 고려시대 석신묘 경기도 기념물 제198호가 있습니다. 기단 1층의 규모는 동서 442, 남북이 280, 높이가 50cm이며 기단 하부의 석실은 돌을 성벽을 쌓듯 촘촘히 쌓은 평면 창방하게 연도를 만들어 현실 바닥은 직경 163이며 현실벽은 높이 175이고 연도는 남북이 약 220, 너비는 90cm입니다. 현실 천정은 대형 판돌 2매를 덮고 있으며 남쪽 돌은 너비 130, 두께 25cm 정도 규모로 특히 방향 기단은 불탑 기단을 연상케 하여 불교적 성향을 받은 묘제로 보여집니다. 와, 이곳에 국보 4호와 보물 6호, 7호, 8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도 국보 20호인 것으로 볼 때 여기 있는 국보와 보물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왜 이대로 노천에 방치된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마음이 쓰리네요. 그렇죠. 언젠가 저도 어느 방송에 출연하여 문화재 관리국 예산이 다른 곳으로 쏠림 현상을 아쉬워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 편향도 다소 있겠으나 코앞의 진상만 바라보는 고지적 의식과 물질 제의주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탓이겠죠.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 것인데 라는 아쉬움이 많았답니다. 만약 이러한 문화재가 어느 도시에 있었다면 소설 속 춘향이 축제도 하고 흥부마을이라고 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제는 병강세까지 축제마당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언젠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역사인식이 확고한 지방 지도자가 발탁이 되면 이곳에도 그 빛이 발현할 날이 오겠지요. 이 사지에는 이름도 불명도 잊었다 하며 잠시 귀한분의 부탁으로 저를 지키고 있다는 스님이 해목산자라는 뒤흔들듯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독경소리에 숙연한 마음으로 길을 나서 봅니다. 여주 방향 9길로 내려오다 보니 마을 중앙에 의병장 이인영생과 여주시 향토유속 제17호가 있습니다. 이인영 선생은 한말에 의병장으로 후는 중남이며 선생은 학문이 높아 그 이름이 원군에 알려진 유학자로 많은 문인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인물로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유인석, 이강년 등과 함께 복수를 결심하고 여주에서 의병 500명을 기합하여
춘천과 양구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며 그 후 일제가 광무 황제를 폐위시키자 전국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을 때 원주에서 의병 2,000명을 일으킨 이인찬의 요청으로 1907년 7월 이인영 선생은 관동 창의대장으로 추대되어 이때부터 원주 철원지역에서 일본군과 38차례나 교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생은 일본이 수도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한 국권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의병들을 연합부대로 편성하여 13도 창의군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어 서울로 진격을 시도하였으나 열악한 화성종으로 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선생은 이듬해 부친이 사망하자 허위를 후임으로 삼고 문경으로 갔다가 상주에서 은신하던 중 1909년 6월 일본 헌병대에 잡혀 경성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1961년 대한민국 건국군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으며 이 생가는 19세기 말에 지어진 초가집으로 정의로운 행을 하신 이인영 선생의 유언이 서린 곳입니다. 이곳 건너편 서구리에는 선돌, 경기도 피난물 제132호가 마을 입구 경작지 안에 있으나 지금은 양어장이 있고 그 안 나무숲 속에 있네요. 이 선돌은 입석이라 하여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 당시 정족 간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념비였던 곳으로 선돌 옆에 넓적한 바위에는 옛날 마고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시를 감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에 최근까지도 음력 정월 보름이면 이 선돌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주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북내면 장암리 산 1-1의 충장공 원호와 원유남 원두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28호에 봉군과 신도비가 있습니다. 원호 장군은 중종 28년에서 성조 25년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원주, 자는 중영이며 부친은 충주부사 송수이며 모친은 순흥 안씨로 그래서부터 김덕수 선생에게 글을 배워 경사를 통달하였으며 김흑의 중조부 김희진의 문화에서 수약하였던 문물을 겸비한 장수로서 문관을 버리고 무관을 택하여 1567년 명종 22년에 무가에 급제한 원호는 선종관에 이어 내외직을 두루 거치고 경원부사로 있을 때 이탄계의 침입을 격대하였던 장수입니다. 1587 선조 20년 전라우군 수군 철도사로 재직 중 전라자대에 진입한 왜구를 막지 못했다 하여 인책성 유배가 되었다가 바로 풀려나와 몇몇 관직을 역임하고 은퇴하여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원도 조방장으로서 배잔병과 의병을 규합하여 여주 신륵사에서 적병을 크게 무찔렀으며 폐주하는 적병은 이포나루 아래 고민포에서 섬멸하여 그 공으로 경기 강원 방어사 겸 여주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강원감사 유영길의 경문을 보고 병력을 끌고 가다가 철원 기마에 이르러 적의 복병을 만나 분전을 하다가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 평저 판사와 자의정에 추정되었고 기마의 충장사 충렬사에 제왕되었으며 시호는 충장이며 이곳에 묘가 있고 원호 장군 전승비는 신륵사 입구 조포 나루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표와 함께 우암 송시열은 병저 호란의 평화를 겪으며 조선의 최고의 군력적인 삼전도의 지옥을 겪으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불모로 끌려가자 비통함이 통탄을 했던 인물입니다. 청나라로 끌려갔던 소현세자는 귀국 후 의문사하자 복림대군이 효정으로 즉위를 하여 천치한이 맺혀 청나라를 지켰다는 북벌개혁을 세우고 반대 세력을 색출하던 중 1650 효정 2년에 영의정에서 파직을 당하여 강원도 홍천으로 기항을 가자 앙심을 품은 역신 김자접은 역관 이영장을 통해 북벌 정책을 청나라에 밀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청나라가 대규모 군사를 끌고 와 사신을 보내 자초지정을 해묻자 원대표 이경섭 20액이 사신을 달래어 보내므로 또 한 번의 호란을 넘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 김자점은 역모를 일으켜 자신의 정적인 원두표, 김집, 송시열, 송종기를 제거하고 효종을 끌어내리고 긴 조씨의 아들 승성군을 추대하려다가 계획을 바꿔 손자 김세룡을 옹립하려고 한 음모가 밝혀지게 되어 만고의 역적으로 능지처참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신점리 고인돌 여주시 향토유적 제14호가 있고 신점리 외가리 서식지가 있습니다. 하얀 백사가 뛴 외가리들이 논과 들판을 다니며 벌레를 잡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며 춤을 추듯 서식지로 날개짓을 하며 날아드는 장관을 보니 고려말 대학자인 이고정 출신 이규보 선생의 대문 앞에 쓰여있던 유아무아 인생 지한 나는 있으나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이다 라는 뜻의 글귀에
임금이 사연을 듣고 감복하여 임시 과거장을 열어 유급의 선생을 등용하여 대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했던 그 시절. 거리와 까마귀의 노래 시합에 두루미가 까마귀가 잡아다준 개구리 한 자루의 뇌물로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풍자적 비유법인 그 역할이 떠올라 피식 웃음을 한번 지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토전의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중암리 438번지 소달산엔 소달과 고달 형제의 전설을 간직한 허황사가 있습니다. 소달과 고달은 불사를 이루고 후에 부처님 전에 귀하여 승조가 되었다고 전해지며, 하지만 형제는 각기 품은 뜻이 달라 고달은 국가에 도움을 주는 큰 절인 고달사를 지어 명문사찰로 그 명성을 떨쳤으나 일찍 폐사되었고, 소달은 사찰이 진리의 도량으로 여기고 오래도록 중생을 교화하며 그 법을 이어나가며 오늘날까지 법 등을 밝히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소달의 화상이 장건했다는 설과, 조용하고 세속과 단절된 독성을 선호하던 나홍천사가 장건했다는 두 가지 설화가 양립하고 있으나, 이곳에는 나홍천사가 입적을 한 신륵사가 가까이 있는 곳으로 볼 때 나홍왕사가 회양을 준비하며 잠시 기거했던 기도토로 볼 수도 있기에 흥왕사라로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일말의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한 인연 때문인가 천년의 세월이 흐른 시절인 오늘날 신륵사에서 소임을 마치고 우연인가 인연인가 푸른 골짜기를 선호한다는 뜻의 법명을 지닌 천곡스님이 이곳에 주석하고 있으며, 붉게 물든 저녁 노을빛에 홍조띤 미륵불의 상호를 지닌 근엄한 풍채로 객을 반갑게 맞이하네요. 조용한 산사에서 잠시 현우경 바바라 품에 있는 부처님 별도 56억 7천만 년에 놔두어 3회의 설법으로 300억 중생을 제도한다는 미래 부처님의 하생을 한편 기대를 하며 길을 나서 봅니다. 거주로 내려오다 원주 방향 강천변 이오리에는 무형문화재지의 108호인 목조각장인 박찬송의 모가 불교 박물관에는 선생이 수집한 6천여 점의 불교 관련 유물 및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불교사와 불상을들의 편천사를 다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성질을 이루던 곳입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회오리 바람에 낙엽의 마당을 휘둘러 돌아다니는 모습에 아쉬움을 남기며 발길을 돌려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이는 앞에는 대순진리의 본사여 본당이 있는 종교 교육 시설이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네요. 이곳에는 무작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신개벽, 마음을 올바르게 바꿈을 하라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가르치고 자신들의 인성을 다듬고 수도하는 도장으로, 기존의 선후천론인 음양오양으로 변화하는 시간관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순환론이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변화를 주관하는 상제님께서 행하시는 천지공사에 따라 천지 도스를 정리하고 신명을 정리하여 지상 성국을 건설하고자 하며, 마음이 연약하여 수시로 흔들리는 인간 내면을 다스리는 심오한 철학관이 내재된 우리 민족 본질의 상제신앙 종교관을 지닌 수도장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도장들이 있으며 각처에서 몰려드는 도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본당 뒤편 가야 1, 2 마을회관을 지나면 대진요양시설과 대진병원이 있어 지역사회 복지사업에도 공헌하고 있으며, 종합대학인 대진대학 등 교육사업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의 재생병원인 종합병원을 만들어 의료사업에도 방대한 영향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전시반번하여 회삼기일하는 우주의 법도의 자연적 순환을 예단하고 미래세의 사람들에게 지녀야 할 가치관을 펼치고 있는 우리 민족 종교의 본향이지요. 선생님, 이 거대하게 자리 잡은 이곳의 시설물들은 왜 내비에는 뜨지 않나요?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이죠. 처음에 신지서를 만들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 때 도선사도 없었고 보문사가 있어서 보문동으로 지음된 곳에 거리 주소도 없었답니다. 제작자의 실수라고 여기지만 음식점까지 나오면서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세상에 온갖 학설과 이론들을 공유되며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함인데 혹여 종교의 편향이 아니길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적금리를 지나 구람리 강천로 324-20에는 국내 최초의 여성 생활사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2일 강천초등학교 강남분교 폐교 건물에 개관한 천연염색가이며 박물관 이민정 관장이 30년 동안 수집한
여성 생활과 관련된 유물 3천여 점을 전시된 곳으로 1층에는 전통 연색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수장고가 있으며 상설정실관인 1층 천연염색 전시실에는 모시, 명주, 무명, 삼배, 130가지 직물 원단과 함께 조각보, 수저집, 베개마구리, 바늘꽂이, 밥상망, 두루, 주머니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화학염료가 아닌 30여 종의 자연식물에서 직접 채취한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2층에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하던 일반 유물과 아동 의상며 복식, 의복과 장신구와 가구 및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별 전시실에서 기획전을 한 영상을 보니 예로부터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이 필히 익혀두어야 했던 관현상제의 의식 절차인 한글로 쓴 제문이 6점, 한문으로 쓴 제문이 27점, 만시 6점, 애사 1점, 내사 1점, 조사인 망자의 뜻을 기리는 의식 등 총 45점과 다양한 꼭두와 식견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조들의 생활상을 유지해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선생님께서 담고 계신 영상을 보니 요즘에는 의식 등 제대 절차도 상제가 있어서 모든 의식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관심받게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워두면 버릴 것이 없죠. 그리고 이곳 강가에는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백패킹, 영국에서는 하이킹의 성지를 할 수 있는 강천섬이 있습니다. 남한강물이 흘러오며 쌓인 모래톱으로 형성된 섬으로 당남이섬과 어우러지며 이포법이 셋강으로 갈라져 모래톱이 형성된 곳인 고구마와 땅콩의 주산지로 명성이 자자한 넓은 들판에 있는 캠핑장과 주변에 선사시대 유적지 등 다양한 전시물 관람시설이 함께 있는 여주 금모래 운모래 캠핑장은 이 땅 여주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강변의 정취가 흠뻑 깃든 캠핑장들과 함께 이곳 강천섬에는 넓은 잔디 광장이 중앙에 드리워져 있고 광장 주변으로는 숲이 조성되어 하절기에는 그 숲 사이로 텐트들이 즐비합니다. 가을이면 은행나무길에 노란 은행잎을 밟으며 걸어보면 낭만의 향취가 물씬 배어나오는 곳으로 많은 행락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이지요. 이곳 강천면 소재지인 간메리에서 원주로 가는 42번 국도를 타지 않고 9길로 올라가면 300고지 삽가봉 정상에는 청정한 온천수가 나오는 여주 온천이 있어 온천욕을 즐길 수 있고 그 옆에는 썬밸리 컨트리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길로 내려가면 강천면 부평리 481-1번지에 조선시대 실학자인 우리나라 역사 지리학의 창시자이며 1615년경에 저술한 부족과 삼국시대 고려시대 역사를 서술한 지리서인 동국지리지의 저자인 한백겸 신도 비문과 묘역이 있습니다. 한백겸은 임진왜란 후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한 인물로 1615년 별세하여 영의정에 추중이 되었으며 원주 칠봉서원에 제항되었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65호로 지정된 신도 비문은 높이가 5.73m이며 비문은 당시 이조판서 정경세가 짓고 한성부 자윤 오준이 써서 비신 앞면에 각자 한 것으로 비문은 거북이 머리를 돌린 것은 풍수학상으로 방성인 28수인 넷째별의 방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종이 조각된 이수의 앞뒤에는 쌍용장제를 조각하였고 좌우로는 단용농제를 조각하여 얹었습니다. 이 앞산 갈미봉 밑에는 강원도 덕구산에서 발원하여 평성호를 지나 원주와 문먹을 거쳐 남한강과 합수되는 부근 섬강가에는 가마섬 유원지와 세종 천문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돌아나와 도전리 방향으로 직진을 하면 해바라기 체험마을을 지나 마감산과 마주하고 있는 승지봉 계곡길을 오르면 좌측으로는 365도 컨트리클럽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캐슬파인 컨트리클럽이 있네요. 이 고개를 넘어서면 전형적인 상권 마을인 도전리가 문막에서 반개 저수지를 경유하여 황골 터널을 지나 동양평 IC와 양동으로 연결되는 328번 도로 좌측편으로 도전리 876-2에는 장수폭포가 있습니다. 우기 때에는 폭포수의 낙차가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주차장과 정자와 평상이 놓여있어 여름철 가족 단위에 비서주어 좋은 곳이며 200m 지점에는 동학 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이 도피 생활을 했던 집터가 폐허로 남아있네요.
이곳을 넘어가는 두미치 고개는 자동차길이 생기기 이전부터 도보길이었던 옛길 고갯마루로 북내면 운천리를 거쳐 여주 장날에는 40리길을 걸어서 다녔다고 하는 옛길입니다. 이곳에 있는 마감산은 작지만 독특한 산으로 보금산과 마주보고 있으며 정상구에 100m쯤 되는 암릉이 있으나 암릉이 평평하며 밧줄로 메어져 있어 큰 위험이 없어 초진자도 등반하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산이며 산정에서 관망하는 풍광도 아름답습니다. 마감산은 여주 온천에서 오르는 길이 있고 도전리에서 부평로를 오다가 여주 강천 모가 불교 박물관으로 가는 마감로로 진입하여 백화사를 지나 고갯길을 내려오면 경기도 학생 여주 야영장이 있고 그 앞에 산림욕장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등반을 하면 되는 곳으로 이곳에는 여주 양우연합회 55년생 800명이나 되는 회원들 중 산악회원들이 매년 시상제를 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가박물관을 지나 조금 더 내려오면 진해리와 탕후리 그리고 북내면에다가 여주시로 편입된 우악동, 현암동, 오금동 이로는 도예가들의 공방들이 집성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곳이 있어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도예 작업도 선수하고 있으며 3대째 풍수 가문으로 내려오는 지거 한상남 교수는 중국풍의 이론적 풍수학을 사사받았으나 음택인 사거지보다는 양택인 상거지에 주력한 학문적 이론을 집대성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이 비습득해야만 할 생기학문의 이론을 체계화한 교본으로 강의를 하는 기인이 있습니다. 오금동 358-73에 있는 이곳은 동방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인사동과 이천 설봉소원과 여타의 문화원에서 강의를 하며 이곳에 새롭게 강의장을 개설하여 전국에서 많은 문화생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입니다. 현지에 좋아요 조응하며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영특하다 하여도 자연의 조화에 순리에 반한다면 그 재능과 용기는 무색해지는 것이리니. 성공과 실패 그리고 건강과 평화감이 어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은 과실도 실한 것이요 사토에서는 그 생명의 번성을 기대할 수 없듯. 역사 이래로 나라를 이끌어왔던 인물들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의되는 곳에서 분출하였고 가정을 이끌거나 지복의 흥망성쇠도 천지인이 합의되는 곳에서 자신과 부합되는 곳은 분명히 있으며 그 땅과 자신의 의지가 확고한 신념이 수반되어야 하노니 이런 곳은 구정물에서 피어나듯 천지조화로 이루어진 지기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본인들 스스로가 직접 그 자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주사를 맞으면 치유가 된다고 한다지만 모든 병의 근간이 되는 마음의 병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과 멸이 가름지어지고 천기와 지기에서 발현하는 기중화복도 자신 스스로가 좋은 생기가 발현한 쪽으로 순수 변화시킬 수 있음이니 오늘 현실에 너무 집착하여 살며 천지간에 나의 운명론을 한탄하지 마시고 시간을 만들어서 한상남 교수의 농축되어 있는 생기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해 보느니 아마도 인생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선생님, 저도 한 교수님이 인사동과 설봉서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많이 보고 공감하였는데 이곳에 계시는군요. 꼭 찾아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오늘날 우리가 조상님을 숭배하는 의식이나 절차 등은 유교, 불교, 기독교에서 각각 취임새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각 종교의 교본에 따라 만들어진 그 의식 절차에 따라 예를 올리는 풍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기본적인 의식이죠. 그 행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의식 또한 신성시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곧 이로는 도의 고장의 원선지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며 도의 명정 박광천 웅의 투계 작품과 입이 없는 도깨비 작품이 경이로운 그 자체이며 그 대를 이어가는 박수동 도예가 한 마리의 학이 조각된 황청자 천합단지 이형우 명장, 다랑아이의 김홍배 명장, 흑과 함께 3대를 살아온 김현길 명장, 여주명장 일대인 조병호 명장, 석담도의 최병덕 명장 등이 있으며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41호 사기장 한상고흥을 비롯하여 대략 600여 명의 도인들이 밀집되어 각기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도의 집성촌입니다.
이곳에는 도의 원료이며 가소성 원료인 지구가 처음 탄생되면서부터 생성된 1차 점토인 도자기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석식인 고령토와 화강암에서 장석과 음모가 평화되어 점토가 된 와목점토, 2차 점토로 화강암과 평화되어 침척된 점토인 목줄점토, 옹기점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석기점토, 유약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도석점토, 그리고 벽돌에 쓰이는 황토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고장이죠. 이외에도 많은 재료가 있으나 이런 가소성 원료는 수분이 가해지만 점력이 생겨나서 성형이 용이하며 건조되어 수분이 증발하면 단단해지고 다시 열을 가하면 소결되어 영구히 강성을 지니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러한 대적 정지대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도해천은 예로부터 여주와 합동과 광주, 분원과 함께 자연스레 조성되어지며 근래에 경기도가 주관하여 여주, 이천, 광주가 공동으로 매년 연례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곳 여주에는 여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하여 도자기 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어 명실상부한 역사와 문화와 예술에 함께 어우러진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충만한 고장입니다. 이 도자기 축제장 초입에는 여주 문화원과 도서관 옆에는 황마관과 염화관으로 새롭게 신축된 여주 시립박물관에는 고대 선사시대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여주의 편찬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이 고장에서 발굴될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된 유물관이 있어 특별기획전을 통하여 전통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대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영상관으로 조성하여 교육의 장소인 박물관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역사의 산실이죠. 이곳까지 와보니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우는군요. 오늘은 이곳에서 일정을 마치고 2편을 기약해 봅시다. 다음 주에는 이곳 칠륵사 앞에서 뵙도록 하자고요. 과 함께 여주 구경을 해보니 현실이면서도 마치 과거의 꿈속을 거닐고 온 듯한 환상의 세계를 체험한 듯하네요. 그리고 선생님의 역사 인식과 문화를 바라보시며 덜어놓은 해학적이며 풍자적인 질타의 해설로 가미를 하여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편이 그때 되니 다음 주에는 새벽길을 재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역사 인식이 확고하신 동행들과 함께 동행을 하여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알차고 맛있게 보내셨다 하니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시고 미련 없이 떠나세요. 곧 밤길이니 조심히들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만한 이고장 여주를 역세권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과 함께 거대 위성도시들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체류하고 관광할 수 있고 주민소득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상을 지니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의 애양심이 깊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에 많은 기대가 되어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리고 여주 사진 일부분을 제공해 주신 아마추어 사진 작가이신 희망식당 박부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대동지리지 내 고향 소식 여주시 편을 찾아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주시 2편과 함께 이천시 1, 2편과 단양군 1, 2편 등 각기 다른 뜻이 담겨 펼쳐지고 있는 160여 곳의 각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펼쳐질 2편에는 신력사와 함께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가 펼쳐지며 약진하는 현재의 여주의 발전상과 휴양지 등이 소개되오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원하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